남편 장례식장에서 사위가 내 귀에 속삭이던 그 늙은 노파를 산에 버릴 거야. 사장이 떠난 지금 회사 대표님 얼굴에 사악한 미소가 떠오른 회사는 이제 내 거야. 그는 지금까지 사장직을 위해 경쟁했고 마침내 그의 본성을 드러냈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사위, 내가 그에게 교훈을 가르쳐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힘내주세요. 남편의 재단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셀리는 내 이름입니다. 저는 55세 주부입니다. 남편 앤디와 결혼한 지 30년 차 직장 동료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었고 연인이 되었고 결혼해서 딸 마를린을 낳았습니다. 1년 후 남편은 건설회사에 다니다가 35살에 회사를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인류 건축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객의 비전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조급해졌습니다. 남편이 눈을 반짝이며 나에게 자신이 디자인 회사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우리 딸은 고작 4살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한 팀이었고 나는 남편을 지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협력하도록 합시다. 나는 당신의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회사는 꾸준히 성장했고 남편은 자신이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그를 지원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남편이 계열사에 다니던 스티븐을 고용했는데 딸과 사랑에 빠진 것은 뜻밖의 일이었지만 남편을 위해 열심히 일해준 스티븐은 믿어도 된다고 생각했다. 돌이켜보면 이것은 실수였다. 스티븐 사위는 남편의 관점에 동의하고 남편을 회사 EXE 부정적으로 순종적으로 지원했지만 반면에 딸은 남편의 과도한 고민 때문에 그의 과도한 악화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리야 엄마, 요즘 가끔 걱정되는 게 있는데 그게 술 때문인지. 스티븐이 그러는데 그 늙은이가 그냥 망쳐버리면 좋겠다고 해서 이 회사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니 정말 끔찍한 말이야. 술에 취하면 내 진짜 감정이 드러나는데 내 딸의 말이 마음에 남아있어도 그가 내 아버지를 배신할지는 의문이었어. 스티븐도 회사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억지로 믿게 돼서 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서 1년 전쯤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늘 건강하던 남편 앤디가 몸이 안 좋아 보이고 식욕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허리 통증도 자주 호소해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발견되었고 그는 내 딸의 가족만 살 시간이 많지 않았고 우리 모두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 우리와 함께 있던 스티븐은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앤디가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회사는 괜찮을 거예요. 자신감을 갖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도 됩니다. 스티븐의 말은 이상하게도 확신을 주었어요. 비록 이 말이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얼굴에 떠오른 의기양양한 표정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 중 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스티븐의 태도는 거기서부터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오랜 부하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고 다른 직원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일부는 스티븐의 폭언을 참지 못해 회사를 떠났고 다른 일부는 일할 의욕을 잃었다. 스티븐, 당신은 일에 매우 헌신적이라고 내가 말했다. 그는 회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에 압도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주장하는 큰 주장에 대해 직원들의 감정도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그냥 남편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언제라도 내 일에 간섭하지 않고 죽어도 앤디는 이 일을 조심스럽게 처리해왔어. 이제 회사도 거의 내 것이 된 거 알잖아. 나 현명한 사람이 지금까지 이 멍청한 사장을 묵묵히 따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해. 귀가 터질 듯한 이 일이 믿기지 않았고 저번에 느꼈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스티븐의 말과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그는 직원들을 압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고객에게 요구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원하는 것을 반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남편의 정책이지만 그는 이 세상에서 무뚝뚝한 말로 응답했습니다. 효율성은 모든 것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해고할 거야. 컴퓨터로 보고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가끔 나이 많은 직원들에게 문제가 생기곤 했어. 늙은이들은 컴퓨터도 제대로 쓰지 못하니 여기서 나가라. 진행이 뻣뻣해. 내가 나 밑에서 일하길 바라지 않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불황으로 인해 장기 사업 파트너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자 결국 쓰레기통을 걷어차고 흩어진 종이 조각을 만들고 줍는다. 이 일을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귀하와 거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내 딸 마을이니 그에 대해 조언을 요청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인 신뢰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마어린을 하인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녀가 조금만 저항하면 화를 낸다. 당신이 상사의 딸이 아니면 누가 당신과 결혼하겠느냐? 당신의 성격과 외모는 내 타입이 아니다. 마를리는 스티븐이 마치 쳐다보듯이 그녀에게 달려들면서 친절을 잃었다고 나에게 불평했다. 뭔가 더러운 엄마 스티븐이 바꿨어. 아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스티븐이 진짜 스티븐이고 우리는 내 딸 SED를 속였습니다. 부하로부터 스티븐의 행동을 듣고 좌절감에 남편 도직원이 걱정되어 나를 침대 옆으로 불러냈습니다. 어느 날 부탁을 했으니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더 나쁜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최선을 다했는데도 1년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서 우리가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한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 이사회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부터 그 사람은 사장 자리가 안정감을 느꼈나 봐요. 나는 회사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의 생각이 거의 들릴 뻔했어요. 그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스티븐은 앞으로 어떤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모릅니다. 이 일을 끝내야 할 사람이 되세요. 이제 내가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힘을 주세요. 남편의 커핀을 보고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장례식 후 쉬홀더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스티븐 이사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방 중앙에 있는 의자에 앉아 엄지손가락으로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그는 내가 그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그의 눈은 왜 내가 그 노파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지 여러 번 펄럭였습니다. 내 웃음을 참기 위해 다음 안건은 스티븐을 이사회에서 해임하는 것입니다. 사회자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위가 겁에 질렸다고 잠깐만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무슨 말인지 들어보세요. 그는 너무 빨리 일어서려고 하다가 거의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고 방에 있던 모두가 스티븐의 불행을 비웃었습니다. 사실 제 남편은 몇 년 전에 저에게 자기 회사의 대주주 지분을 주었습니다. 내가 이사회의 주주총회를 소집하도록 요청함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스티븐은 주주총회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해고를 논의하는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타당한 이유 없이 어떻게 해고될 수 있겠습니까? 사장 사위님 지금까지 우리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들에게 너무 차갑게 대하신 것 같군요. 이로 인해 회사가 경쟁에서 밀릴 것 같으니 당신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실험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원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도 돌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깨를 으쓱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티븐이라는 회사에 대한 앤디의 생각을 이해하고 동의했습니다. 눈치채고 눈을 치켜뜨고 분노에 차서 나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런 건 회사의 이익이 안 돼. 너 회사 이익이 아니라 자기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거 아니냐. 나는 무슨 말인지 사실 알아. 스테픈에 대해서 당신은 전혀 틀렸어요. 이것 좀 보세요. 고인이 된 남편이 나에게 관심을 가졌던 내부 문서를 스티븐 앞에 내밀었습니다. 당신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습니까? 그 시점에서 방이 터졌고 모든 눈이 스티븐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흥분했고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앤디가 나에게 그 사람이 고객 우선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에게 주었는데 당신은 그것을 부인하고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서브를 가져오길 바랐던 거야. 젠장 회사를 기웃거리는 건 불공평해. 급여에 앱너를 둘 여유가 없으니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지 나 말고는 걱정하지 마. 내 남편이 요청해서 초보자가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맞는다는 것은 스티븐이 회사가 아직 작기 때문에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회사 경영진이 홈회의실에서 만나는 것이 관례라고 말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회의에서 나는 항상 남편 회사 사장 옆에 앉았고 내 의견을 보았습니다. 용서할 계획이야. 제발 나를 놔주지 마세요. 내 모든 무례함에 대한 사과를 받아주세요. 평생 동안 회사에서 일할 것을 맹세합니다. 내가 훔친 돈도 돌려줄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당신이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만둬. 그 자금으로 새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게 아니었는데 이상하네요. 당신이 여성들에게 고급 외제차 브랜드 상품과 보석을 선물로 줬는데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안 된 것 같군요. 그건 그렇고 당신은 정말로 당신이
훔친 돈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당신은 해고되었습니다. 겁쟁이 스티븐, 지금 내 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 당신의 어린 딸도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인 마어린이 당신과 이혼하기로 결정했고, 지금쯤 그녀는 소지품을 챙기고 떠났어야 했다고 그녀는 당신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안 돼. 그리고 나는 횡령을 경찰에 신고했으니 준비하세요. 스티븐은 나중에 회사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이사회에서 횡령죄로 체포되어 투옥되었습니다. 딸이 그를 버리고 회사의 사장으로서 자립하도록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매일 바쁘지만 남편이 물려준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를 섬겨온 직원들을 계속 존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동안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나의 철학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딸이 집에서 미소로 저를 반깁니다. 그녀는 아직 어립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미래를 면밀히 관찰할 것입니다. 당신 같은 패배자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 형제는 코웃음을 치며 내 형제와 그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상태에서 울면서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내가 이를 악물고 내 마음속에서 연주했던 그녀의 광경이 봐. 그 늙은 노파를 지지할 수 있겠니? 그녀를 데려갈 건가요? 그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심하게 비웃으시고 저를 비웃으시는데 마음속에 분노의 파도가 치밀어 오르면서 나는 여전히 휴대폰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괜찮으시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리나라고 하겠습니다. 올해는 30살입니다. 결혼 4년차 친절한 남편과 2살짜리 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도 잘 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달력의 날짜를 보다가 스마트폰을 꺼낸 오늘은 내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58번째 생일 축하해요. 엄마 잘 계시나요? 귀찮은 일 없나요? 문자 보냈더니 금방 답장이 왔어요. 문자 고마워요. 문자 잘 지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과 가족들은 잘 지내요. 항상 행복하기를 기도해요. 그녀의 답변을 읽고도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어린 시절 집에서 남동생과 그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쌓인 가족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어머니와 나는 줄곧 억압받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친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셨습니다. 친할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로 인해 장래 회사 사장의 아내로 선택되었습니다. 두 할아버지의 절대적인 권력 격차를 거부할 수 없어 거의 인질처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물려받기도 전에 거품 경제가 터져 회사도 망했지만 아직 돈은 남아있는 것 같았고 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낮에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아버지의 욕설은 어머니와 저를 향한 아버지의 급한 성격이 무서워서 어머니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으나 아버지는 낡은 믿음을 굳게 지키셨습니다. 여자는 열등했고 남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우월했습니다. 그는 내 동생을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이런 관점으로 내 동생에게 행했습니다. 내 동생은 자라면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얻었지만 나는 내 욕망을 표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탐욕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랬습니다. 이런 성장기 덕분에 형은 늘 자신을 특별하다고 믿고 나를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며 계속 비웃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매일 기억한다. 성적이 우수한데도 빨리 성적이 좋지 못한 동생은 비싼 사립고등학교, 대학교에 보내주고 아버지는 고등학교도 허락하지 않았다. 여자는 교육도 필요 없어 너도 아깝다. 빨리 결혼하거나 최저임금 직장에 다니거나 멸시하는 말을 하곤 했다. 형이 나한테 넌 멍청한 여자야. 고등학교 가는 게 아깝다며 답답해서 울었던 기억이 난다. 너무 억울해서 결국 엄마는 내가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몰래 기숙고등학교에 다니도록 주선해 주셨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었어. 레나 괜찮아. 넌 여기서 탈출하면 반드시 행복해질 거야. 엄마를 기억해. 고등학교에 가기 전에 이 말을 했다. 나는 장학금과 돈으로 대학을 졸업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모은 돈으로 겨우 집에 돌아왔다. 동생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결혼할 때도 말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와 계속 연락하고 가끔 만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것은 어머니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했다. 나는 항상 그녀의 행복을 기원한다. 나는 아버지가 수년간의 좋지 않은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셨을 때를 기억한다. 나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가 형과 아내에게 말했다. 그 이후로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남동생과 그의 아내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항의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괜찮다고 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 동생이었어. 엄마를 제대로 모셔볼까? 엄마는 정말 괜찮았어. 늘 불안감을 갖고 있었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두려움이 맞았다는 걸 증명해줬던 어느 날 밤 엄마가 누더기 옷을 입고 서 계셨다고 대답하자 우리 아파트 인터폰이 갑자기 울렸어. 늦가을인데도 얇고 낡은 반팔 와이셔츠에 낡아 빠진 스커트를 입고 언제 입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헝클어 저볼이 움푹 들어가고 눈이 푹 꺼지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고 있었다. 등장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리나. 이렇게 나타나서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 나는 그녀를 환영했고 남편은 재빨리 준비했다. 엄마는 자리를 잡자마자 따뜻한 음료와 담요를 들고 내 남동생과 그의 아내 니콜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직후부터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모든 일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하녀처럼 대했던 것 같습니다. 집안일을 만족스럽게 하지 않으면 오빠는 그녀를 쓸모없다고 욕하고 쫓아내겠다고 위협할 것입니다. 가슴이 아프다. 참을 수 없게 엄마 왜 이렇게 고생한다고 말하지 않았어. 레나 어렸을 때부터 내가 너를 힘들게 했으니 더 이상 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 그냥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그러더라. 목소리가 떨리더니 메일이 왔어. 아 니콜이 보낸 거야. 너 빨래도 안 했는데. 음식도 없잖아. 내 물건을 다시 팔고 싶어. 이메일 때문에 손이 흔들렸어. 미안해 리나. 안 돼. 엄마 말 듣고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아무 말도 없이 스마트폰을 꺼냈어. 발신음이 울리고 엄마가 준 번호로 눌렀어. 형의 거친 목소리에 이게 누구야 레나라고 대답했어. 엄마가 같이 있어. 아 너야. 그 노파가 집안일도 안 하고 나가서 너랑 같이 있었어. 빨리 오라고 했어. 엄마를 꽤 심하게 대했나봐. 내 목소리는 화나서 떨리고 있었는데 내 동생 그냥 콧방귀를 끼며 대답했지. 하모 어떻게 너처럼 과로한 일을 하는 엄마가 아플 정도로 과로했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더 이상 너랑 같이 살게 놔두지 않을 거야. 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노파를 부양할 여유가 있어요. 그녀는 평생 주부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돈도 없어요. 당신은 그녀를 더 이상 노파에게 데려갈 건가요? 그녀는 가정부로서 너무 편리했어요. 그의 아내처럼 들리는 목소리. 아내가 왔다. 멀리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너무 가혹하게 대하고 심지어 나를 놀리기도 해서 참을 수가 없어. 내 동생과 그 아내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고 여전히 전화기를 꽉 잡았다. 그럼 오빠 그럼 내가 엄마 모셔갈게. 응 뭐 내가 데려갈 거면 됐어. 집안 공간도 좀 정리하고 엄마가 나랑 같이 살 거니까 안심할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었어. 레나 내가 내 엄마도 잘 돌볼게. 남편이 내 손을 잡으며 유쾌하게 엄마 무릎 위로 올라와서 할머니를 부르더니 엄마가 안고 울더니 반년 뒤에 초인종이 계속 울렸어. 화난 동생이 옆에 있었는데 화려한 의상을 입은 심술궂은 여자였을 거예요. 아마 그의 아내 니콜이 뭘 원하는 걸까요? 우리가 사는 곳을 어떻게 알아냈나요? 우리가 찾아봤더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남편과 엄마가 옆에 있었어요. 남편이 딸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도록 했고 엄마와 제가 처리하는 동안 동생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은 우리 집이 팔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오 메시지 받았어요. 내 회사에서 내 집을 사서 침착하게 대답했어. 내 회사 무슨 소리야? 내가 말한 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나는 이 근처의 유명한 부동산 회사 사장이니까 내 회사인데 그런데 내가 일하는 회사는 하청 계약을 하는 회사가 아니지. 내 동생이 내 부동산 회사 이름을 들었을 때 얼굴 색이 바뀌었다는 게 말도 안 돼요. 당신은 그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는 탈락자이자 루저이고 당신은 의심스러운 경우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화든 뭐든 확인이 필요하지만 회사에 패기치지 말아주세요. 명함 보자마자 명함 보여줬어요. 형은 입을 다물고 있었죠. 정말 대학 졸업하고 얼굴 빨개져서 열심히 일했어요. 나중에 대형 부동산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새로 설립된 회사의 임원으로 헤드헌팅을 당했습니다. 참고로 남편을 직장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토지 소유자라고 할 수 있으니 우리는 상당한 사이인 것 같습니다. 내 권리를 이용해 집과 땅을 내나 회사에 줬으니 최대한 빨리 떠나야지. 뭐야 무슨 소리야. 늙은 여자 잠깐 무슨 일이야. 큰 아들로서 그 집이 내 것이라고 했지. 내 동생과 그의 아내는 그렇지 않았니? 당황했다. 안색이 급변했다. 내가 왜 그래. 내 이름으로 물건을 팔아서 미안하지만 난 내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내 말대로 살지 않겠다.
엄마가 단호하게 내 동생에게 말했어. 그녀에게 소리쳤어. 도대체 무슨 소리야? 쓸모없는 늙은 노파 그 아내가 합류했어. 그렇지. 넌 평생 하루도 일한 적이 없어. 다른 사람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뿐이야. 엄마는 열심히 일한다. 그녀는 아파트 관리인이야. 남편과 제가 소유한 그녀는 매우 친절하며 항상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대가 돕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 서 있던 동생은 입을 다물고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니콜은 자랑스러운데 동생의 손에 예상치 못한 패배와 어머니의 거절에 무너졌을 것을 알면서 그의 귀에 뭔가를 속삭였다. 이제 더 이상 남길 수 없다면 나는 너와 엮이고 싶지 않다. 내 말에 형이 고개를 들었다. 예전엔 분노에 차있던 얼굴이 이제는 아첨하는 표정을 지었다. 알았어. 그런데 들어봐. 너 이제 부자니까 돈 좀 줘. 나 최근에 직장을 잃었어. 알다시피 돈 문제가 있어. 그 뻔뻔함에 깜짝 놀랐지. 엄마도 나한테도 돈 줄 수 있어. 넌 집을 팔아서 돈을 얻었지. 그렇지. 생각해보면 사랑스러운 아들을 돕는 일이고 나에게 현금을 좀 주면 난 이대로 갈게. 엄마가 목소리를 높인 건 이미 부끄러운 일이니까 품위 있고 다정한 엄마가 처음으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내 동생도 아내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뻔뻔한 생명체 같지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지 말고 집에 가라. 내 동생이 또 떨기 시작했다. 닥치고 들어라. 할망아 뭘 준비하라는 거야. 준비할게. 내가 할게. 니콜은 내게서 내 상속 재산을 한 푼이라도 짜내라고 덧붙였지. 응. 이미 이 두 사람에게 돈을 줘. 엄마가 차갑게 말했지. 앞으로 남은 게 있으면 집 팔아서 얻은 돈을 나와 리나와 그녀를 위해 쓸 계획이야. 가족 난 너희 둘을 위해 한 푼도 남길 생각이 없어. 뭐야 이 늙은 크론에 이제부터 너희 둘과 인연을 끊을 거야. 제발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레나 엄마가 이러는 걸 보면 바로 그 집에서 나가. 난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자랑스럽고 억눌리고 모든 것에 복종하던 어머니가 드디어 그 집의 저주에서 풀려나서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집에 가세요. 나는 어머니의 떨리는 등을 비비며 젠장 안 돼. 떠나지 마. 돈이라도 벌기 전까지는 여기서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 우리는 그 집에 쪼그려 앉을 거야. 내 남동생과 그의 아내는 여전히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방에 울려 퍼졌다. 가만히 놔두세요.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이 다정한 목소리로 어머니께 말했어요. 시어머니 죄송해요. 우리 딸 잘 봐주세요.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 말만 들으면 다 괜찮을 거예요. 내 어머니는 고맙다며 의자에서 일어나 남편을 바라보며 얼굴이 창백해지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누구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레나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하던가요? 앞서 시어머니 남편이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는데 형부부가 갑자기 온순해졌네요. 역시 남편은 63이라는 큰 키에 탄탄한 체격에 강인한 얼굴이 사실 검은 띠까지 달고 있습니다. 유독 그의 평화로운 성격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그의 친절함, 그의 지성 그리고 우리 딸에 대한 그의 애틋한 사랑 그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그가 특히 과시하고 무시할 수 있는 내 동생에게는 그가 위협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자 남편이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 방금 생각나서 할 일이 있어서 가볼까 그래 가자. 동생과 아내가 급히 태도를 바꿔 퇴각하는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 자제해야 했다. 조용한 집에서 웃으면서 남편이 내 어깨를 어루만지며 수고했구나 힘들다고 엄마가 딸의 환한 얼굴을 안고 나타나서 아무 말도 없이 껴안고 1년을 앞둔 남편 엄마와 나는 계속했다. 화목한 관계를 나누기 위해 어머니는 계속해서 건축관리사로 일하시고 지친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그날 밤에 비하면 지금은 활기차고 건강하십니다. 어머니는 사랑스럽고 딸을 보살펴 주시는 것이 물론 나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내 딸도 할머니를 좋아하고 종종 그녀가 남편과 나 모두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 형제는 그 사건 직후 집과 돈을 잃고 남편에게 보여준 후 이혼했다고 믿거나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한심한 상태의 니콜은 빨리 떠났습니다. 니콜은 현재 연애를 통해 재혼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녀의 추악한 성격과 돈에 대한 숨은 동기 때문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동생은 집에서 쫓겨나 무직으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파트에서 그 사람이 이 일을 자초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도울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나는 더 이상 그 사람과 관련되지 않고 살 계획입니다. 우리는 두 가족의 큰 집을 지을 계획입니다. 곧 우리는 남편이 소유한 콘도에서 계속 살 수 있지만 어머니가 지적했듯이 딸이 성장함에 따라 비좁아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녀가 말한 집을 팔아 얻은 돈을 모두 사용하자.
우리는 그녀의 열정에 웃으면서도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합니다. 제 이름은 신디입니다. 저는 35세 직장인입니다. 남편 조를 직장 동료를 통해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조와 저는 동갑이고 같은 취미를 갖고 있어서 그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 즐거울 거라 생각했어요. 이제 조를 잘 부탁해 저와 동갑내기라 그 말이 좀 가슴에 찔렸지만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척 하다가 말다툼을 할 때도 있었고 조는 바로 이혼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결혼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주말에는 비교적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운전도 하고 당일치기 여행도 취미로 했어요. 혼자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결혼 후에는 기본적으로 짝처럼 지냈어요. 조는 살았거든요. 결혼 전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있었고 외출할 때는 부모님 차를 이용하는 것 같아서 결혼 후에는 차가 한계에 다다르기 때문에 계속 내 차를 이용했다.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거의 타지 않아서 소형차를 타고 다녔다. 승객이지만 다음 자동차 검사 전에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와 이에 대해 상담했을 때 그는 그것이 당신의 차임으로 원하는 대로 하라고 동의했지만 어쨌든 교체할 예정이라면 대신 더 큰 차를 구입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가 제안한 소형차와 나는 동의했고 다음 주말에 우리는 함께 차를 보러 갔다. 차를 보기 시작하면서 조는 더욱 신이 났다. 그가 좋다고 말한 차는 꽤 비쌌다. 확실히 그 성능은 좋았다. 내부는 넓고 할 일이 없었다. 불평했지만 별로 지출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떨까요? 운전 빈도는 우리 둘 다 거의 같고 가게에서 지불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할 것인지 조가 제안했고 우리는 그 방향으로 고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차를 보러 갔지만 첫 번째 차가 가장 마음에 들어서 결정했지만 뼈는 조의 이름으로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직장을 바꾸었고 조는 점원에게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느 매장에 가든 조에 대해 싫어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직원에 대한 그의 태도, 내가 조를 말리려고 했을 때 그는 다소 거만한 태도를 취했고 그는 퉁명스러워지고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갔다. 남편은 뭔가 잘 안 될 때마다 잽싸게 재빠르게 이혼하겠다고 위협하는데 정말 짜증난다. 나는 영업사원에게 아낌없이 사과했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금액이 낮거나 저렴하면 대출을 받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판매원과 상담하면서 전액을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낡은 차에서 함께한 마지막 순간을 간직하며 조수석에 앉은 남편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드디어 이 비좁은 공간에 작별 인사를 하네. 히읗 운전 중에 남편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무심코 운전석에 남겨둔 스마트폰을 흘끗 바라보다 대시보드 메시지가 눈에 띄었어요. 새 차를 샀는데 고급차예요. 남편의 동료 중 한 명이 보낸 거예요. 남편이 새 차를 자랑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허영심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 안 했을 거예요. 내 이름으로 차를 샀다고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 차가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렸다. 3개월 후 새로 배송된 차를 타고 처음으로 간 곳은 결혼 축하차 방문한 시댁이었다. 시아버지 퇴직 남편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늘 말하는데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시아버지가 반갑게 차를 보더니 새 차 멋지다 멋있다며 인사를 하더군요. 다음번에 같이 놀자고 했더니 시어머니도 너무 가보고 싶다며 스파 여행 어때요? 신나신 것 같아 저희 집에서 시어머니의 뜻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시댁에서는 시아버지의 일과 남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억에 남는 말 중 하나는 딸을 정말 갖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나가서 옷을 나눠 입으면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가 그랬습니다. 애 낳고 그랬더니 신디 괜찮으면 다음에 같이 나가자. 신디는 신났지만 시어머니는 농담만 하시고 별 관심 없으시던데 남편은 별 재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마디 하자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나는 그 사람의 삐죽거리는 모습이 귀엽기는 했지만 그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면 조금 짜증이 납니다. 아마도 그 사람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종종 위협적인 말을 사용합니다.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따르게 하려고 이혼.
어떻게든 상황을 이겨내고 다음날 집에 돌아왔다. 남편이 퇴근 후 거실로 들어와서 당신이 사준 고급차를 선물로 주겠다고 선언했다. 아빠한테 반대하면 이혼하자. 응.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고 웃어넘기려 했는데 남편이 죽은 것 같다. 진지하게. 잠깐만. 왜 갑자기? 아빠가 보더니 그래서 그의 은퇴를 위한 최고의 선물은 그에게 그 차를 선물하고 그에게 운전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원한 일을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궁극적인 방법이겠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는 단호했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항상 고집이 세고 내가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귀찮아서요. 우리가 내 아버지와 함께 데이트하기로 합의했다고 그 사람을 추리하려고 했죠. 차를 선물로 줬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논쟁이 계속되었고 조는 마침내 외아들로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어제 어머니의 말에 조가 여전히 괴로움을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나와 함께 데이트하고 싶다고 해서 경쟁심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깜짝 놀랐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한 가치의 차를 선물하려면 온천 리조트 여행을 선물하는 게 어때요? 어제 동의했습니까? 아직도 만족하지 않았습니까? 조가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나는 전성기가 지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사는 삶의 책임이 누구인지 한 번만 들어봐. 내 말을 들어봐. 그 사람의 거친 말을 들으니 조에 대한 마음이 전성기를 지나서 급속히 식어버렸지. 뭐 알고는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짜증나 반대로 지적한다. 내가 집안일을 하고 있으니 아무것도 못하는 조보다 어쩌면 나을지도 모르겠다. 나도 일을 하고 있고 우리의 생계가 조의 월급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으로 조에 대한 부분 웨이트 스태프에 대한 태도가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석에 대한 민첩함. 불합리한 고집 무시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면서 좌절하기 시작했다. 조가 방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나한테 뭔가 건네줬어. 응. 내 눈에 들어온 건 이혼 서류였는데 깜짝 놀라서 봤더니 마음에 안 들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서류에 서명하면 된다고 했어.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나가면 돼.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게다가 이혼 서류는 이미 작성해뒀어. 난 중얼거렸어. 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이혼 서류를 옆으로 치우고 다음날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조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왔어라고 말함. 이것이 필요합니다. 방금 대출을 받았는데도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나요? 서류를 가져오면서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한 대리점에 확인하기로 했는데요. 대출 중에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사용자가 시아버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가 원했던 것처럼 깜짝 선물이 될 수 없고 시아버지가 원하는 암시를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합니다. 차내가 이것을 설명하면 조가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판매하는 옵션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차는 오염된 것 같아서 계속 운전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인기 모델이었고 생산이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수요는 새 차를 구입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퇴근할 때 마음에 드는 새 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잠재적으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것입니다. 조는 대출 때문에 제목 변경이 복잡하다고 했고 우리는 다른 차를 살 수밖에 없다고 아빠는 분명히 기뻐할 것입니다. 아빠는 차를 원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는 중얼거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의 방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사과하면 시도해 볼 의향이 있었지만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짐을 싸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최고 가격을 제시하는 대리점이 동의한 차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찾으려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주에 조가 직장에 있는 동안 이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금요일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차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차장의 차 열쇠가 아직 평소에 걸려 있는지 확인하려고 급히 들어간 곳은 여기가 아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도 메시지를 보내도 받지 않았다. 그에게 연락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는 그것을 읽지도 않았고 조가 차를 어딘가로 가져갔지만 그 차는 이미 3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그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동료와 함께 여행을 갈 예정이며 우리 둘 다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외치는 소리를 시키려고 무심코 화면에 대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답답했지만 그 사람이 여행을 간다면 오늘 밤은 절대 돌아오지 않을 테니 며칠 동안 세웠던 계획을 빨리 정리하기로 했다. 동해 나는 직장에서 아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을 요청한 아파트 임대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다음 날 아침 이사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이사 직원이 와서 내 모든 소지품을 가져갔습니다. 가구 및 가전제품 내 새 집이 가까웠습니다. 오후 중반쯤에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어깨가 무거워서였을지 모르지만 나는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화 벨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왔나 내가 사라진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전화를 받을 만큼 전화를 받으면서 조금 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디 예상대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조의 목소리는 열광했지만 집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사고가 났고 보험에서 일을 처리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뭐라고 대답을 했더니 조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차보험에 사고가 나서 보험사에 전화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 보장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무슨 소리야 사고가 났어 어디서 다쳤니 걱정 좀 하려고 물어봤어 내 잘못은 아니고 상대방이 배려해줬는데 무엇보다 보험이 뭐야? 내가 차에 잠시 손대지 말라고 했더니 조는 알겠다고 했는데 왜 묻지도 않고 차를 꺼냈고 차를 따로 쓸 때 서로에게 알리기로 약속한 거 기억나니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일단은 신디가 옆에서 보험사에 전화해서 사고 소식을 듣고 많이 긴장됐지만 이렇게 소리칠 기력이 있었다면 별로 심각한 일은 아니었을 텐데 집에 돌아왔을 때 현재 그 차가 도난 신고된 상태라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차가 없어져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사실은 오늘 차를 인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사고가 났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매가 안 돼서 보험이 취소됐어요. 확인차에 손대지 말라고 했을 때 취소했는데 남편. 오히려 곧 전 남편이 될 사람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제가 차를 운전하고 있어도 도난당한 것으로 간주하면 안 돼요. 그럼 신디 먼저 도난 신고서를 철회해 주실 수 있나요? 보험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집에 돌아가면 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한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런데 당신에게 말하는 걸 깜빡할 뻔했고 저는 이제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3일 전에 이혼 서류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지고 저 집 이제 안 살아요. 그 사람이 전화로 뭐라고 소리쳤는데 끊었는데도 끊었는데 그 사람 전화가 계속 걸려서 귀찮아서 꺼버렸어요. 다음 날 휴대폰. 방 정리를 위해 하루 쉬고 아침에 휴대폰을 다시 켰더니 전 남편의 미스콜이 가득 찼는데 새벽 1시쯤 또 전화가 왔어요. 집에 왔는데 경솔하게 이혼 서류를 작성한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혼을 언급하면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뭐든 할 거라고 생각하면 이혼하겠다고 협박한 사람이에요. 슬프게도 착각이었죠.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저는 위협을 받으면 따르겠다고 했죠. 이혼으로 35살에 결혼하고 너무 빨리 이혼하면 너무 민망할 것 같아서 이번에도 내가 응할 거라 생각했을 텐데 그런 답답함이 쌓이고 나서야 나는 망설임을 이겨내고 방을 청소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전 남편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인지 확인해보니 어제 조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신디가 떠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께 다 설명드렸습니다. 당신과 시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차갑과 차갑은 이혼이 확정입니다. 재산분할 회의를 소집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논의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나에게 아낌없이 사과하며 괜찮으시면 그 회의에 참석해도 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가 혹시나 그럴까 봐 두렵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오랜만에 시댁에 갔을 때 시아버지가 전 남편 시어머니를 혼내시면서 이혼 후 모임을 시댁에서 하기로 했다. 내가 도착한 걸 눈치채고 역시 거실로 초대한 전 남편은 부르퉁해 하다가 아버지의 머리를 부딪혀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는데 자기 뜻대로만 하니까 내 인생이 엉망이라 그러더라. 나는 변호사에게 그가 끊임없이 나를 정서적 학대로 간주될 수 있는 이혼으로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전 남편의 신앙이 창백해졌습니다. 논의 결과 우리는 전 남편이 원래 비용을 지불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새 차와 도난 신고 철회 정산금은 차액은 시아버지가 부담하시겠다고 나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너랑 같이 놀지 못해서 아쉽다고 신디 그래서 나 괜찮으면 다시 하자고 하고 자리를 떠났다.
알고 보니 사고 당시 남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사실 그날까지 남편이 차 자랑하던 동료들이어서 현장에 있던 동료들도 있었다. 그 차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다 알고 이혼했고 그 차가 도난 신고됐다고 해서 직장에 소문이 퍼지고 뒤에서 비웃음을 당하고 있던 즈음에 이직 얘기가 나오더니 열심이더라. 현직의 불편함을 느껴 뛰어올랐으나 전보라기보다 강등에 가까웠고 농촌으로 보내졌다. 집안일도 못하니 편의점 음식과 세탁소에 의지할 줄 알았는데 그가 도착했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슈퍼마켓까지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고 찾을 수 있는 빨래방도 없었습니다. 최근 저를 식사에 초대한 캐서린은 너무 무서워서 그가 집안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캐서린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놀라고 기뻤고 이제 우리는 오랜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산 내에서 새 차를 구입하고 예전의 올리비아 존슨처럼 혼자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어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36세입니다. 저보다 3살 많은 남편과 초등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한때 최고의 세일즈맨이었던 남편. 그의 부서는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소한 일로 아들과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대하는 방법이 익숙해지고 아들에게 내가 없을 때 아버지를 최대한 피하라고 말하자 아들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웃버스트는 그때 정규직으로 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남편만큼 벌려고 막 새 일을 시작해서 조금이라도 수입을 늘리려고 임시근무를 시작했는데 쉴 틈도 없이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중 나는 나 자신의 변화를 깨닫지 못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고등학교 친구가 나를 보며 지적하고 나서야 깨달았다. 너 많이 변했다고 표정에서 알 수 있었다. 칭찬하려는 게 아니라고 항상 솔직하게 얘기했는데도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내가 그렇게 많이 변했느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화내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내 부탁을 듣고 솔직하게 말해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말했어. 알았어. 그렇게 말하면 넌 너무 많이 변해서 딴 사람이 된 것 같아 피곤해 보이고 수수한 스타일과 화장은 옛날 올리비아가 절대 입지 않았을 것 같아. 적어도 10년은 늙었다는 듯이 솔직하게 물어봤지만 그녀의 말이 꽤 와닿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나는 확실히 20대 시절의 내가 아니다. 항상 최신 패션과 메이크업 트렌드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제는 기능적으로 안전한 컬러 선택에만 집중하고 최신 트렌드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그걸 깨달은 후에도 예전처럼 패션을 즐길 여유가 없어요. 나는 다소 비관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몇 주만 지나면 다세대 주택이 완성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계획은 내 가족과 시댁이 그곳에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내 짐을 덜기 위해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조금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남편도 다세대 주택을 결정한 이후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남편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읽기 힘든 그가 나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아들은 아빠와 대화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 아들이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어느 순간 남편이 무리한 이유로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아들이 아빠의 기분에 지나치게 예민해졌습니다. 나는 아들과 남편 사이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 듀플렉스에서 사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듀플렉스가 마침내 완성되었을 때 남편은 나에게 논의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참석할 예정이었고 나는 걱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올리비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양면 인쇄가 끝날 때까지 침묵하라는 조언을 받았지만 나는 오늘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오늘 날씨를 얘기하는 듯 태연한 말투로 올리비아는 이혼하고 앞으로는 각자의 삶을 살자고 하더군요. 남편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몇 분 동안 시간을 보냈지만 그는 내 침묵을 합의로 받아들이고 의기양양하게 이혼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그 문서는 합법적으로 보였고 그와 시댁 식구들의 서명이 있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무슨 불쾌한 장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 눈빛에서 확고한 결심이 느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는 단순히 배신감에 종이에 사인을 하라고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나만 그랬는지 아랫입술을 깨물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눈물이 흘렀다. 그러는 동안 남편은 계속 말을 했다. 우리 아들 올리비아를 데려가세요. 게다가 제 건강 상태 때문에 그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이혼에 동의한 적 없다는 걸 알아요? 당신은 이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서 짧은 침묵 동안 불만을 표합니다. 먼저 나 없이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남편이 이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바뀌더니 얼굴이 붉어지며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소리 지르는 건 참을 수가 없어. 너의 독선적인 말투. 난 그런 걸 선택한 게 아닌데 넌 늘 지쳐 보이는데 너만 괴로워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마다 내가 탓하는 것 같아서 난 당신이 피해자 단지에 있는 게 지겨워서 남편의 진심을 들으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우는 모습에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짜증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는 항상 피해자인 척 하세요. 엄마도 동의할 거예요. 남편을 존경하지도 못하는 아내는 나랑 안 맞는다고 그러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 새 파트너는 젊고 아름답고 당신도 그녀를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요. 그의 말이 제게 펀치처럼 쳤어요. 그런데 드디어 남편이 이혼을 원하는 진짜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애인과 함께 있는데 방해가 되는 나를 없애려고 했죠. 남편이 성격 때문이 아니라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 만날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내가 틀렸어. 애인을 온라인에서 만났고 매일 문자를 보내면서 감정이 발전하고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어. 내가 휴대폰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기 때문이야. 이 모든 온라인 데이트에 대해 알게 된 커뮤니케이션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남편은 최근 휴대폰에 푹 빠져 있었고 남편은 휴대폰에 열중하고 있었고 남편의 외도는 전혀 모르는 채 유난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사람은 기분이 좋지만 내가 없을 때 그 사람이 그 여자를 우리 집으로 비밀리에 초대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떠나는 것을 고려한 적이 없었던 우리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내 피를 끓게 만드는데 충분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전에는 그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 사람의 진심을 듣고 난이 그 사람 이 말을 취소하고 결국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더라도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사람을 떠나기로 결심하면서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뺨을 크게 치는 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남편이 뺨을 때렸다는 걸 깨닫고 남편의 뺨에 붉은 손자국이 생기기 전에 본 적 없는 표정으로 뒤틀렸다. 나는 깜짝 놀랐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손을 얹으려고 나에게 고개를 깊이 숙여 사과했다. 이런 비열한 아들을 돌보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한 그녀는 얼굴에 심오한 가면을 썼다. 올리비아, 미안해 올리비아. 넌 내 아들에게 너무 잘해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어. 내 남편에 대해 고마워. 그리고 난 너희 둘과 함께 살기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우리 아들 없이는 더 나을 것 같아. 적절한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 이혼해주세요. 남편이 얼굴을 붉히며 반박했지만 어머니의 눈초리로 인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서 결혼한 눈물은 달랐습니다. 남편과 상관없이 안도감과 슬픔을 안겨준 말들. 시어머니의 권유로 시댁과의 인연이 끝나게 되어 안타까웠고 이혼 서류를 작성하면서 남편과 나는 남이 되었다. 남편과 헤어진 후 아들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함께 있어도 괜찮다고 해서 부모님의 제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전처럼 계속 일할 계획이었지만 업무량을 줄이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상사와 필요하면 이직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상사가 서슴없이 수용해줬다. 솔직히 상사가 한동안 내 과중한 업무량을 걱정한 것 같다. 라이 미소를 지으며 나는 사실 그렇다고 말했다. 내가 언젠가 쓰러질까봐 걱정했는데 집에 있는 걸 알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죄책감을 느껴 고개를 숙이고 상사에게 걱정 끼쳐드린 것에 대해 사과했고 상사는 빨리 고개를 저으며 아니 그냥 걱정이 너무 많은데 생각이 나서 그래. 전 남편을 떠나서 다행이다. 그 말에 웃음이 나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직장 동료들에게도 이혼 얘기를 했다.
일이 많아서 반응이 걱정됐는데 이혼 사유를 솔직하게 말했더니 파티를 열어줘서 다행이었지만 남자들과 운이 좋았음에도 분위기가 심각해지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모든 서류 작업이 마무리되었을 때 직장에는 최고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데리고 부모님 집을 떠났고 작은 아파트를 새 집으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기로 되어 있던 넓은 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에 대해 더 목소리를 높이고 태도가 밝아졌습니다. 전 남편과의 이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만드는 변화였습니다. 이사 후 짐을 풀 때쯤에는 나에게도 이별이 뚜렷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친구가 새 집을 방문하여 축하하기 위해 왔는데 그녀는 내 안부를 걱정했지만 오늘 나를 보고 웃었다. 그 어느 때보다 젊어 보인다고 웃으면서 모든 일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이혼하고 나서 예전에 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나 봐요. 그때 남편 아직도 전 남편을 용서할 수 없고 보고 싶지도 않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시댁을 만나요. 얼마 전 아들이 열이 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회사를 쉬었고 설상가상으로 부모님도 절실히 연락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시댁에 연락했는데 그들은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거의 소통하지 못했던 아들을 돌보기 위해 즉시 왔습니다. 전 남편인데 그날부터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요. 손자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했고 이혼 후에도 여전히 아들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아들은 가끔 조부모님에 대해 언급했지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배려해서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잘 지내냐고 물어봤죠. 결국 그들은 사랑하는 조부모님이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조부모님을 그에게서 빼앗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나저나 내 아들도 전 남편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가 그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시댁에서도 알고 있었지만 전 남편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전 남편이 다시 우리와 함께 돌아갈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시어머니 말에 따르면 여주인과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떠난 직후 여주인이 이사를 갔는데 모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았습니다. 여주인은 새 집을 보고 기뻐하며 시댁의 허락도 없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들은 당황했지만 처음에는 전 남편과 그 새 파트너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주인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시댁과의 교류는 거의 없었지만 곧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시댁이 집안일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전 남편에게 불평을 토로했고 전 남편은 부모님에게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말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시어머니는 약속했다고 대답했는데 그건 너희 둘이 아니라 올리비아와 함께 했고 그 후 그가 하는 말은 무시하고 전 남편이 하려고 하던 대로 가버렸다. 처음에는 내가 하던 모든 일을 여주인이 해주기 때문에 그녀는 마지못해 시키는 대로 했지만 내 전 남편이 불평할 때마다 그들 사이에 긴장이 더 심해졌고 마침내 그의 여주인은 그에게 화를 냈습니다. 난 가정부도 간호사도 아니야. 이건 전혀 재미가 없고 더 이상 너와 함께 있는 걸 참을 수 없어. 그녀는 집을 나갔어. 내 전 애인은 꽤 나쁜 사람이지만 그 여주인은 내 어머니와도 꽤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법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전 남편의 이후 행동이 진짜 문제라고 논평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속아서 돌봐줄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며 차버린 여주인을 비난했다. 이제 그의 여주인이 떠났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가 화해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자신이 한 일을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만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전 애인과 다시 살 생각에 몸서리를 떨었다. 시어머니는 재빠르게 하지 말라고 다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 애인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시댁에서 혼나서 만나기를 포기했는데 이제 아들을 보고 싶다고 시댁에서도 거절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전 애인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면 말했어요. 아니면 우리 아들이 가족 관계를 끊고 쫓아내서 결국 포기하게 됐어요. 이웃과 친구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전 애인이 가족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며 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 법은 전혀 친편이 아닙니다. 지난 경험을 잘 활용해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하게 여기고 싶고
못다한 추억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한 달에 식료품 값으로 100달러면 충분할 텐데 잠깐만요. 그건 불가능해요. 100달러까지 줄이지 못하면 이혼해요. 이해해요. 당신은 진지할 수 없어서 시도조차 할 의향이 없잖아요. 난 당신이 그런 줄은 몰랐어요. 그런 한심한 여자를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나를 그렇게 조롱한다면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식료품을 잘 보관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갑자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월 100달러 미만의 비용. 내 이름은 앤입니다. 29세 주부입니다. 남편 존과 저는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으며 그룹 데이트에서 만났고 1년 동안 데이트한 후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집에 있고 집안일을 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직업은 마음에 들었지만 존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부가 되기를 주저하다 결혼 후의 삶은 매일매일 달콤하고 행복했어요. 존을 위해 도시락을 만들어주고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어요. 존은 항상 요리가 정말 맛있다고 했고 밥을 맛있게 먹어줘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는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항상 정시에 퇴근하고 일찍 집에 오기 때문에 예전에는 둘이서 평화롭고 행복한 식사를 하곤 했는데 최근에는 존이 일이 더 바빠진 것 같아서 나중에 집에 오곤 해요. 원래는 오후 6시쯤 집에 오곤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 늘어나는 것은 그가 상사로부터 더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 종종 술자리에 초대되어 매주 금요일 밤에 그는 술을 마시고 밤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말이겠지요. 나는 외롭지 않다고 말했지만 제이앤이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할 수 없기 때문에 제이앤에게 집에 맛을 주는 도시락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살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서 점심시간에 존과 같은 시간에 같은 점심을 먹고 있다는 걸 알면서 점심으로 하나 더 만들어 먹기 시작했어요. 함께여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도시락이 남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존은 도시락의 변화를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점심 먹고 집에 오면 요즘 이렇게 사치스럽게 점심을 만들어준다고 유쾌하게 말하더군요. 다 맛있다고 칭찬해 주시니 그때부터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계속해서 상자 만들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맛있고 매력적으로 만들기 어느새 요리가 취미가 되었어요. 도시락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한 번도 먹기도 전에 포스팅이 꽤 화제가 되어 놀랐어요. 팔로워는 거의 없고 대부분 친구인데 좋아요와 팔로워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처음이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레시피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댓글이 보이기 시작해서 사진과 함께 상세한 레시피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든 것을 흉내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실 만큼 남편이 맛있다고 칭찬해 주시거나 아이 도시락에 넣어줬더니 또 달라고 하셔서 처음이라 설렜고 뿌듯했어요. 차츰차츰 요리를 하게 되니 이렇게 준비하면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이 양념의 양을 줄이면 재료의 단맛이 더 살아날지도 모르지. 계속 고민하면서 요리를 하다 보니 꽤 많은 레시피를 만들어낸 것 같다. 이 나이에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남편 조는 야근과 주말 근무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고 일로 바빠 보였지만 생각만큼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시간을 활용해 영양학 공부도 하고 영양사 자격증까지 따서 결혼생활 2년차가 훌쩍 지나 남편과 의논을 해보니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그 사람이 아이 둘을 갖고 싶다고 얘기해서 반응이 놀라웠던 기억이 나네요. 아마도 여전히 아이를 갖고 싶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왠지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는 커플로서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것처럼 조금 슬프다. 존이 예전보다 나에게 관심이 덜한 것 같다. 우리의 친밀한 밤은 명백히 엘이 감소했고 내가 시작하려 해도 핑계로 거절당한다. 피곤한 듯 미안. 그 사람도 도시락 피드백을 안 줬어. 내가 그렇게 공들여 만들던 게 소희 부부의 디오엘 드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점점 외로워지던 와중에 어느 날 남편이 의외의 말을 했다. 이런 정교한 요리를 무리하게 하는 건 아닌가. 히읗 내가 번 돈을 낭비하는 게 고민이구나.
넌 항상 내가 만드는 도시락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지 뭐 남편이 내 SNS를 알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다 살펴보지 않은 것 같더라. 넌 항상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잖아. 소셜미디어에 좋아 보여요. 당신이 이 고급스러운 도시락을 만들 수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제 아내가 좋아요를 받기 위해 돈을 쓴다는 걸 알면 부끄럽습니다. 내 수입이 당신의 승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사용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을 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런 의도로 사진을 올리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재료로 음식의 맛과 멋을 더 돋보이게 하는 도전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아무리 설명하려고 노력해도 남편은 들을 의향이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 달에 $100면 식비로 충분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성인 두 사람의 식비를 1인당 $100로 유지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조는 요리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식료품 가격이 얼마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식료품에는 음식 재료의 비용뿐만 아니라 음료, 조미료, 기름 등의 비용도 포함되며 $10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 잠깐만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요리에 능숙하여 돈을 절약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100 미만으로 유지할 수 없다면 완벽하게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혼합니다. 이혼할 방법은 없습니다. 내 남편 존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친절했는데 왜 바뀌었나요? 불만이 있으면 갑자기 이혼을 얘기하는 건 불공평해요. 목소리를 내세요. 불가능한 요구를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했어요. 토론을 시작했지만 존이 듣지 않아서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의 승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리하는 것 같아요. 나는 분노했습니다. 제이엔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저를 그렇게 무시한다면 제가 그에게 잘 보여드릴게요. 한 달 동안 $100 미만으로 유지하겠습니다. 불만은 없습니다. 그럼 그렇죠. 그래 $100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하세요. 고집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제이엔이 변했는지 상관하지 않고 나는 한 달 동안 식료품을 $100 미만으로 유지하는 이 임무를 성공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요리에 다양한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두부와 어묵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또한 계란물에 된장과 말린 가다랑어를 섞어 매운 카드로 맛이 나는 계란 사보로를 만드는 등 다양한 맛을 내기 위해 조미료 조합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식료품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슈퍼마켓을 방문하고 파스타와 음료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상점을 찾기 위해 온라인을 검색하고 돈을 절약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가까스로 식료품 비용을 $100 미만으로 유지했습니다. 나는 존을 가져가라고 정신적 주먹을 쥐었습니다. 존은 결과나 아무것도 묻지 않고 평소처럼 생활해왔습니다. 나는 그가 제안한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실망했지만 언제 다시 식료품 문제를 거론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즐겁게 지내기 위해 $100짜리 식료품 생활 방식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100 식료품 예산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 정기적으로 게시하는 소셜미디어에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산에 맞게 복제할 수 있도록 레시피를 게시했습니다. 식사 요약 영상을 보고 싶다는 댓글을 보고 제가 하는 일을 깔끔하게 정리한 영상 공유 사이트에 매주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피드백도 많이 받았고 영상 공유 사이트 구독자 수도 많아졌습니다. 빠르게 증가하여 즉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볼수록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놀랐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볼수록 더 동기부여가 되었고 남편 존이 나에게 하겠다고 말한 모든 것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요리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음 주 3일간 출장을 가다가 요리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고향이 꽤 멀어서 비행기를 타야 해서 빨리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어느새 날이 왔고 존은 기내 여행 가방을 들고 아침에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들러 존이 떠난 후 잠시 후에 공항으로 향할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집에 가려고 가벼워서 배낭에 모든 것이 들어갈 만큼 가볍게 챙겼습니다. 빠르게 집을 나갈 수 있었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번거로움 없이 캐주얼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편안히 앉아 커피 한 잔을 즐기며 내 동영상과 SNS 게시물에 달린 댓글에 답을 하던 중 그 소리가 들렸다.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도 어디선가 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가 낯익어서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았다. 방향을 바라보았다. 소리를 듣고 내가 막 그를 부르려고 할 때 잔이 카페 앞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그 옆에 한 여자가 걷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습니다. 꽤 가까워 보였습니다. 나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존이었던 쌍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출장이었습니다. 눈앞에서 일어난 일에 너무 충격을 받아 한동안 그 자리에 꼼짝 못하게 되었어요. 비행기 탑승 예정이어서 무거운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고 집에 갔을 때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지만 제가 풀죽은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부모님은 잔이 정말 멍청해서 내 기분을 조금 밝게 했다고 말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 후 저는 잔을 제쳐두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 엄마의 요리는 맛있었고 처음 혼자 살던 때가 생각나고 집에서 휴식을 많이 취한 후 내 요리로 엄마의 맛을 재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개인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수사관 저는 몇 주 후에 소셜미디어에서 얻은 광고 수입에 대해 이보다 더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짧게 나왔습니다. 존은 바람을 피웠고 그의 여주인은 그의 사무실 후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약 6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그 타임라인은 잔이 초과 근무를 시작한 시점과 일치했으며 주말에는 더 자주 그가 여주인에게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이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식료품을 절약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존에 대한 격렬한 분노는 그가 원하는 것은 돈을 늘리는 것뿐이었을 때 검소한 척하는 내 안에서 솟아올랐고 대담함을 쓸 수 있었던 나는 다음 날부터 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를 위해 요리를 중단했습니다. 점심아 식비를 $100로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여기서는 그만두었다. $2를 건네줬다는 말로 뭔가를 알아내야지. 뭐 이걸로 뭘 사야 하는데 편의점 주먹밥 사면 되지 뭐. 준비된 샌드위치나 남은 잔돈이 있으면 사무실에서 싸구려 커피를 마시면 됩니다.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농담하지 마세요. 한 달에 $100라도 이 형편없는 식사로 배고픔을 채울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아니야. 한 달 동안 주 5일 $2를 지출하면 겨우겨우 그글 수 있을 정도인데 벌써 $40가 남았어. 남은 $60로 한 달치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해. 매일 저녁으로 라면을 먹는다면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거야? 농담하는 겁니까? 계속 이렇게 건강에 해로운 식사를 하면 배가 아프겠지만 라면 한 개당 $150 정도만 고집하지 않으면 $100 안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30일 동안 $150는 $45이고 점심에 추가하면 됩니다. 이미 $85라면 월별 음료 비용을 $15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벌어온 돈이 $100를 넘었어요. 아니 노력해서 $100 이내로 유지했는데 그러면 그냥 계속하는 게 어때요? 안 돼. 당신과 나는 이제 낯선 사람이니까 $100로 식비를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 없이. 뭔데 무슨 소리야? 깜짝 놀란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밀어넣는다디. 이혼 왜 갑자기 갑작스럽지 않은가. 난 내 불륜 소식을 듣고부터 줄곧 준비하고 있었는데 존은 창백해졌다. 뭔 바람이야? 모른 척하면 소용없어. 불륜 증명. 사진 보여줘서 조사하고 증거 확보했으니 이제 피할 방법 없어. 이혼하고 배상하자. 존은 입을 벌리고 어이가 없었나 보다. 잡힐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는 높은 자존심 때문에 반박하려 했어요. 확실히 제가 바람을 피웠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혼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주부였으니 어떻게 지내실 겁니까? 내 가족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할 건데 남편의 실수 하나만 용서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말을 하다니 너무 멍청해서 미안하지만 수입이 꽤 있지 않나. 이제야 내가 무시하는 SNS 게시물이 나에게 다양한 일의 기회로 이어졌어. 나도 내 영상 게시물의 광고 수익으로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고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요리 레시피 책을 출간할 예정이야. 사실을 말하려고 책을 다시 냈는데 내가 너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혼자 있어도 걱정이 안 된다. 진짜 존은 내가 그냥 주부인 줄 알고 나를 무시하고 있었는데 여러모로 충격을 받았다.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벌고 있다는 걸 알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혼 서류를 작성하세요. 당신이 싸우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가방을 움켜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리 짐을 싸서 집에서 나왔다는 것을 에어를 통해서 남편과 연락을 했고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전 남편의 위자료도 받았고 그 애인의 소문은 그의 입으로 산불처럼 퍼졌습니다. 우리 서로 아는 사람 중 한 명이 그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그의 외도에 대해 사람들은 매일 그에게 사랑스러운 집에서 만든 점심을 싸준 그의 아내를 배신한 것에 대해 내 전 남편을 냉담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여주인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여주인에게 쏟아부은 위자료와 돈 때문에 현금이 부족한 듯 직장을 그만둘 수 없어 같은 회사에 계속 근무하다가 직장 분위기가 어색해지면서 나는 상태가 좋은 곳으로 이사했다. 첨단 주방에서 요리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요리책이 출간되고 매출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리를 많이 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계획입니다. 에이미 당신은 2019년에 고등학교만 다녔어요. 상태응 대학 준비 중이었는데 아빠 사정 때문에 계속 못하게 돼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 아빠가 갑자기 스위스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더 러시가 생각나서 살짝 웃었어. 잠깐만 에이미 넌 고등학생이구나. 졸업 진심으로 당신이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속은? 느낌이 듭니다. 실례합니다. 존 제 이름은 에이미입니다. 저는 27세에 결혼했고 우리는 신혼생활을 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남편 존을 직장에서 만났지만 같은 사무실에 있지는 않았어요. 존이 영업사원으로 왔던 회사에서 첫눈에 반해서 나를 쫓아다녔다고 영업 경력 때문에 말을 정말 잘한다. 사귄 지 3개월 만에 우리가 사귀게 됐다고 나에게 제안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열정적으로 말하면서 놀랍게도 만난 지 6개월 만에 우리는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천히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아마도 스위스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항상 차분한 사람보다 열정적인 사람을 선호했습니다. 저를 적극적으로 쫓아오며 열정적으로 프러포즈한 제이엔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저에게 딱 맞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서로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에 관해 우리는 가족회의 다음날 결혼을 등록하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존에 대해 아는 것은 그가 일하는 곳과 그에게 4명의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와 여동생도 마찬가지로 존은 아마도 많이 알지 못할 것입니다. 나에 관해서는 서로가 알았으면 하는 것도 있지만 차근차근 알아가는 게 더 재미있겠다고 했으나 부모님 두 분 다 결혼식을 하라고 하셔서 작은 결혼식이라도 통과이래라고 해서 거절할 수 없었다. 부모님에 대한 의무를 다할 생각으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만을 위한 작은 레스토랑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두 분이 친해져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대한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은 말했습니다. 프롱 릴리는 내 서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에이미 너는 주에서 고등학교만 다녔지 응 대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D 상황 때문에 계속할 수 없어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나. 갑자기 아빠의 갑작스러운 과제가 생각나서 나를 웃게 만든 스위스에 잠깐만요. 에이미 당신은 고졸이군요. 진심으로 당신이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속은 기분이 들었어요. 당신이 뭐라고 말했나요? 존 그는 완성된 프로필을 릴리에게 건네주고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리를 떴는데 회의 중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잔이 물러나는 것을 멍하니 쳐다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행스럽게도 그날의 회의는 주로 확인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혼자서 처리하고 집으로 달려가서 안도했습니다. 집에 불이 켜진 걸 보려고 존이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지. 그래 요즘 같은 시대에 고졸인 게 믿겨지니? 나는 인류 여자가 매력적이고 일에 능숙하기 때문에 좋은 곳에서 데려온 줄 알았는데 그 여자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자면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까다롭게 행동하는 것이 그녀의 지능 부족을 보상하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는 우리가 만난 후 곧 결혼하는 동안 크게 웃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육 배경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제이에는 그런 엘리트주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는 미래의 사건이 있다면 내 배경을 알면서 우리를 다시 하나로 모을지라도 실제 교육을 공개하지 않고 자네 성격을 테스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존이 나를 무시하고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집에 왔습니다. 거실 문을 열어 억지로 쾌활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이에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전화 오더니 차갑고 거만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나 에이미한테 완전히 속았구나. 넌 나 같은 수준 높은 놈을 고등교육을 받은 걸로 안착시키고 싶었나 봐. 넌 너 자신에 만족할 줄도 몰랐어. 학력 우리가 서로를 더 알아가기로 합의했다는 걸 기억해. 쉽게 알 수 있을 거야. 나는 명문대학을 졸업했고 빨리 결혼하기로 합의해서 돌이켜보면 존의 이런 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비열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 나는 그의 열정을 사랑했지만 상상도 못했어. 그는 이렇게 충동적이고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에 전화해서 알아보았지만 시부모님과 함께 파티를 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렇게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대로라면 우리 결혼 생활은 재앙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의 일을 아버지에게 전화로 재빨리 전달하고 결혼식이 성사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에게 우리 가족이 스위스에 주둔하고 있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이에 스위스에 산다고 말했고 릴리는 미국에 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만으로도 고등학교 졸업 후 일을 하거나 다른 쪽에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완전히 무례한 일이라고 존이 어떻게 연관시켰는지는 당혹스럽습니다. 제 부모님과 제이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웃음이 많은 꽤 파티. 존의 성격을 계속 평가하고 싶기 때문에 오해를 가지고 놀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하된 파티까지 얼마나 잘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존은 부모님과 거의 연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 후에는 괜찮을 거예요. 저는 평소처럼 생활하려고 노력했지만 자네 거만한 태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작업을 공유하기 전에 집안일을 중단했지만 이제 제가 도움을 요청하면 모든 것이 저에게 떨어졌습니다. 그가 원하십니까? 이혼 고맙다. 나 같은 잘난 남자가 너처럼 낮은 고등학교 졸업생과 결혼까지 했어. 나는 종종 자신을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고 자주 언급하고 결혼식과 신혼 여행 계획을 모두 나에게 버렸던 존에 대해 점점 더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학력 나는 힘든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교육으로 인해 간단한 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당신은 확실히 더 많은 시간을 가질 것이며 마찬가지로 내가 존보다 약간 더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은 것처럼 일 사이에 머리가 뒤틀린 것 같습니다. 집안일과 결혼 준비에 너무 벅차서 지쳐 쓰러질까 걱정이 되었어요. 자네 행동을 볼수록 그를 경멸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미 합법적으로 결혼했고 결혼식이 끝난 후 부모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두 부모 모두와 함께 앉아서 우리의 교육 배경과 결혼한 부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화를 잘 내고 감정이 격해지기 때문에 진정하고 재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부로 뭉쳤으니 성급히 이혼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의 상황을 견디고 기다리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부모님들께 죄책감을 느꼈지만 사실은 우리 결혼 생활의 불꽃은 이미 시들었지만 그날 우리는 중요한 비즈니스 관계를 고려하여 가족과 직장 지인들에게 활짝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사랑하는 부부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러 고위 임원들이 참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돌이켜보니 이혼을 앞둔 부부의 결혼식에 초대한 걸 후회하고 죄책감이 컸다. 에이미 오랜만이다. 생존 선배가 다가와서 안와줘서 고맙다고 대답했다. 에이미 최선은 아닌 거 알아. 시간은 지났지만 존은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가요? 최근 전화통화에서 그가 당신에 대해 언급했고 저는 이것이 고등학교 졸업 문제에 관한 것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전은 당신의 스위스 교육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를 부드럽게 정정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듣지 말라고 제이엔이 이야기했던 사람이 3이었는데 어떻게 자니 자신의 아내에 대해 특히 비즈니스 파트너 회사의 누군가에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었는지 내가 상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자네 회사의 다른 동료들이 자니 나에게 나쁜 말을 한 것 같다는 우려를 표시하며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사 중 한 명은 우리 결혼식에서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결혼을 지지할 수 없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존은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그들 모두는 내가 그의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짜증난 존이 불쾌한 어조로 나를 불렀다. 에이미 시간도 제대로 관리 못해 존이 혼났어. 나는 조용히 그의 뒤를 따라 내 감정을 숨겼어. 우리가 가까이서조차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 나는 머뭇거렸지. 내 친구들에게 우리 결혼에 대해 말했어. 문제를 제기하고 리셉션에 참석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지만 그들은 나를 위해 거기에 있고 싶다고 주장했으며 심지어 스위스에서 날아온 몇 명도 있었고 스위스 터치로 장식된 테이블은 하객들 사이에서 관심의 주제였으며 결혼식은 문제없이 끝났습니다. 리셉션이 시작되고 양측 상사가 환영사를 하고 건배 식사가 나왔는데 내내 제이에는 시큼한 표정을 지으며 술만 마셨다. 존은 충분히 마셨다. 내가 끼어들려고 했더니 술에 취해서 흥분한 존이 무심코 말했다. 전부 에이미 잘못이야. 내가 이 완벽한 인생을 계획한 거야. 우리는 이 놀라운 하이브리드 아이들을 모두가 부러워하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가 일어나 호스트에게서 마이크를 낚아채고 소리 지르기 시작해서 모두 안녕. 와줘서 고마워. 난 취해서 인류대학을 졸업한 스펙남이 그런데 여기서 나는 속아서 고졸과 결혼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결혼했으니 최선을 다해 교육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방은 조용해졌다. 존은 기대하는 듯 박수를 쳐 당황한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내 상사 다니엘이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존, 우리 에이미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웃기게도 그녀는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스위스로 대학을 갔다. 그런데 우리 지점장인 로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졸업생은 그런 스위스 유학자들을 무시하는 회사의 철학입니다. 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다니엘을 바라보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에이미는 그렇습니다. 저는 비밀로 했는데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갔습니다. 대학을 위해 스위스로 성공적으로 졸업하고 취직까지 했지만 미국 지점으로 전근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미국 지점의 CEO는 고등학교 졸업생이고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자네 의견이 회사 정책과 일치하는지 다니엘이 마이크를 들고 신랑 옆을 흘끗 쳐다볼 때 자네 동료들은 한결같이 아니오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회사의 오월한 입장에 자네 옆 사람들은 눈에 띄게 당황하며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이엔이 저에게 맞섰습니다. 에이미는 왜 안 그랬나요? 사실을 말해주세요. 당신은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육 배경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고 고등학교 졸업생을 무시하는 것은 꽤 무례하고 주제넘은 일입니다. 나는 그것이 모두 에이미의 잘못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겁이 나서 나를 탓했다. 근처 테이블에서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외국인들이 독특한 억양의 영어로 외쳤다. 에이미야 캐릭터를 찾았는데 에이미를 탓한다고 진지하게 빨리 이혼했구나. 웃음은 전염되었고 곧 홀 전체가 잔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릴 때까지 웃으며 꿰매어졌습니다. 잔의 얼굴이 붉어지고 그는 장소에서 도망쳤습니다. 우리 친척들이 그를 쫓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곧 잡힐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 릴리는 리셉션에서 나가라고 권유했고 부모님과 시댁은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참석자들에게 사과하며 결혼 선물을 돌려주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통박람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집에 왔을 때 그들은 존이 얼마나 일그러졌는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존은 활짝 웃으며 나에게 인사했다. 에이미 어제 일찍 나가서 미안해. 생각해봤는데 그냥 고졸이 아니어도 문제없어 살자. 예전처럼 행복하게 집안일을 도와줄 것이고 당신이 만드는 식사가 그리워요. 그의 말과 미소는 우리가 함께했던 초기 시절을 연상시켰지만 지난 몇 달과 너무 달라진 이 다른 존은 실제로 당신이 내가 그냥 잊어버릴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서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 교육에 대해 너무 편견이 있는 사람과 함께라면 나는 당신과 이혼하고 결혼 비용을 포함하여 당신이 나에게 던진 모든 언어 폭력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혼하지 않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나한테 말했어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 회의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은 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존이 언급한 가족 모임에서 에이미는 18살부터 일을 시작할 때까지 스위스에서 살았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스위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플래너 미국에서 고등학교만 나왔다고 고등학교까지만 다녔다고 막연하게 말하면 안 된다고 스위스에서 공부했다고 분명히 했어야 했는데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정확히는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하는데 문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거나 질문을 하지 않으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하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내 딸이 항상 당신에게 언어적 학대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녀를 다시 데려가려고 해요. 우리는 그녀를 상처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곳에 남겨둘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단지 전형적인 결혼 싸움일 뿐이고 이제 이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에이미를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더 이상 그녀에게 상처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아빠가 이혼을 단호하게 제안하자 존의 말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수십 년을 함께 보낼 수도 있지만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상처 입힐 이유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에이미, 우리 아버지의 말을 따르자. 명령 필수품을 빨리 챙겨서 존은 계속 모든 것이 괜찮고 이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내 가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존을 남겨두고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혼에 너무 반대해서 눈물을 흘리게 된 건 아닐까? 왜 계속해서 나에게 그런 가혹한 말을 퍼붓는 걸까? 결국 워리어스의 도움으로 이혼이 마무리되었고 나는 그 이후에도 내가 바라던 보상을 받게 됐다. 이혼 후에도 부모님은 전 시댁 식구들과 친하게 지내셨고 한 번은 대화에서 자네 이름이 나왔을 때 우리 집에서 종종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는 결혼식 피로연과 직장에서 계속 거만한 행동을 했고 이것이 그가 야기한 불신과 결합되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자신이 자신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승진 경로에서 덜 중요한 역할로 옮겨졌고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며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금은 일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반복해서 말했고 빚진 보상금을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을 때까지 돌아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전 직장에 따르면 거의 매일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법률 제의에는 대학 내내 꽤 평범했지만 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자신보다 명문주립대학에 다녔던 부유한 친구가 인맥을 통해 쉽게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목격했고 존은 이를 목격하면서 존은 세계 교육 자금이 돈이 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는 동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비뚤어진 관점을 채택하도록 이끈 중요한 것은 연결이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그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존이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동안 현재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나 존중 같은 중요한 가치의 상실은 그 사람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결점을 고치지 않는 한 그는 어디를 가든지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더 이상 내 관심사가 아닙니다. 최근 회사에서 제가 본사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스위스 부모님은 약간의 고민 끝에 미국에 머물고 싶어 하셨습니다. 스위스에서 새로 시작해서 혼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떤 면에서는 급여 인상이 예상되는 미국보다 그곳이 더 집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는 매력 다시 한번 행복을 찾고 싶습니다. 불임 치료 우리가 불임이라면 돈 낭비입니다. 원인은 당신 때문이겠죠. 남편이 저에게 그런 가혹한 말을 던졌고 결국 엄청난 액수를 떨어뜨렸습니다. 폭탄난 불임 아내와 이혼하고 대신 내 여동생과 결혼할 거야. 사실 내 남편은 불임 아내 대신 형수를 선택했어. 내 이름은 린다야. 남편과 함께 산다. 네이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보낸 날들은 참으로 행복한 날들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아기를 가지려고 애쓰면서 힘들었다. 불임 치료에 대한 논의는 결혼한 지 2년쯤 됐을 때부터 시작됐다. 네이선 이제 우리도 아기를 가질 생각을 할 때가 된 것 같아. 네이선은 열정이 부족하다고 대답했다. 불임 치료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따른다. 신체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그건 사실이지만 임신에 도움이 된다면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네이선은 불임 치료에 대한 생각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욕도 없었습니다. 네이선이 직장을 옮겼을 때 주부가 되었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사한 지 6개월이 되었고 이곳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곧 일자리를 구할 생각이에요.
재정에 대해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수입을 얻기 시작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재정적 유연성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아마도 치료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지지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 좋을 거라 예상했지만 치료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보다 수레를 먼저 놓는 것과 같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짜 여자의 몸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커플이 아이를 못 낳는 게 보통 여자가 네이선의 말에 살짝 짜증을 내는 게 원인이라는 말을 들어서 대답해줘서 그런 말 자주 듣는데 남자가 술이 원인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잖아. 비만 어린 시절의 질병도 남성 불임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는 못마땅하게 눈살을 찌푸렸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여성의 가능성이 더 높다. 맞다. 내 말은 나는 큰 질병을 앓은 적이 없고 사회적으로 술만 마신다는 뜻이다. 문제가 나에게 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당신은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 비록 그가 솔직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가 내가 우리 불임이 원인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내가 통치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내 측에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설상가상으로 병원에 불임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내가 집에 돌아올 때 시어머니가 문 밖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린다 어디 계셨나요? 주부인데 맨날 나가서 빨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밖은 너무 더워요.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아무리 잘해도 항상 예고 없이 찾아와 감시하고 계세요. 이런 거 지적하면서 비판할 게 더러워서 이것만으로는 안 돼 마지못해 들여보내줬는데 제일 먼저 한 말이 그래서 불임 치료를 시작하겠다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걸 왜 아시나요? 아들에게서 들은 얘기는 남편에게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상황을 기다려보고 평가할 계획이었는데 남편이 이미 어머니와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우리 가문의 상속자를 위해서 결혼한 지 2년이 넘도록 아직 임신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왜 결혼을 승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손자를 축복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네이슨과 나는 내 비대립적인 대답을 듣고 가까운 장래의 임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린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아무도 임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 결국 이 불임의 원인은 분명 당신이므로 이혼이나 다른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이 말이 되는 일이겠죠. 남편뿐만 아니라 어머니 같은 아들도 내 아들이 원인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내가 만족한 게 아닐까 의심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퇴근하고 당일 출근했다. 시어머니가 한 말을 전했는데 엄마도 문제라고 한다. 우리가 불임이라면 그건 당신이겠죠. 린드나는 잘난 척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고 동의하며 반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할 가능성을 단 한순간도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난임검사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고 며칠 뒤에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별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의사 선생님이 어색하게 시작하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이 정말로 아기를 원한다면 남편도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제 남편도 검사를 받도록 하세요. 원인이 둘 중 한 사람에게만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신은 두 배우자의 협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꼭 남편분도 검사 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은 아니었고 의사의 말에 안심이 되었어요. 우회해서 남편에게 어떻게 알릴지 고민만 하다가 상황이 더 악화될 뿐입니다. 복잡해 검사 결과가 나와서 오늘 밤에 얘기하자 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고 그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남편 뒤에 돌아와 설명할 수 없이 시어머니도 서 계셨습니다. 시어머니, 법률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녀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남편이 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얼굴에 여유로운 표정이 있었고 그들은 그가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린더가 서둘러서 말해요. 결과는 묻지 않고도 짐작할 수 있지만 하하 히죽히죽 웃는 시어머니에게 나는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나단도 검사를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이 분명히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만족스럽습니다. 왜 임신은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일인가요? 나에게는 문제가 없었으니 이제 확인하실 차례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겁니까? 우리 둘 다 검사를 받았는데 우리 둘 다 문제가 아니라면 안심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문제라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화가 난 남편을 달래려고 시어머니가 방해를 해서 그만두세요. 말도 안 되는 네이선은 항상 건강했고 그에게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원인일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면서 내가 한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둘 다 의사에게서 받은 의료 보고서를 보여줬어요. 오늘 이걸 받았어요. 확실히 그들이 아직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네이선과 시어머니는 실제로 읽는데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서를 훑어봤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했습니다. 네이선은 마침내 터무니없는 말을 무심코 내뱉었습니다. 임신하는 사람은 여성이기 때문에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잠깐만요. 어쨌든 이건 가짜 신고임에 틀림없어 이혼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는구나. 당신은 정말 무서운 여자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는가. 내 항의를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만둬라. 두 사람은 대화를 계속했다. 헤이네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젊은 여자는 더 나을 것 같아요. H 어쩌면 이게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겠네요. 아 예. 쇠가 뜨거울 때 그녀의 공격으로 몇 분 후에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네이선의 입에서 빠져나온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실제로 저는 봤어요. 당신의 여동생이 임신했어요. 최근에 그녀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불임이었다면 그녀는 임신하지 않았을 거예요. 맞죠? 제 여동생이 임신했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바로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네이선이 제 상태에 관심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내 여동생과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곧 손주를 갖고 싶다고 하셔서 마음이 텅 비었고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어. 내 여동생과 바람을 피웠는데 그 여동생이 임신 중이고 둘이 결혼할 예정인데 사라를 기다리는 거야? 아직 대학에 다니고 그녀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녀는 나에게 반한 것 같아요. 언제 그랬나요? 우리는 한동안 서로 만났어요. 이제 네이선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내 여동생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잔인한 진실을 무심코 드러냅니다. 불임 문제 남편이 버렸고 심지어 내 여동생마저도 배신당했습니다. 우리가 불임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말문이 막힌 내 말을 그녀의 모욕과 함께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제 내 아들이 여자를 임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완벽해서 당신이 문제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는 필요하지 않아요. 네이선이 어머니와 동의했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이혼할 거예요. 이미 서류를 작성했어요. 재빨리 그는 나에게 이혼 서류를 던지면서 흥분한 것 같다. 이 사람들이 당신 아내의 여동생을 임신시키고 재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제정신이라는 것이 터무니없다. 그때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이혼하지만 동의하면 위자료를 줄 거예요. 그 사람이 저를 집에서 바로 쫓아냈어요. 주변에서 만나요. 불임 아줌마 나중에 사랑스러운 여동생과 함께 행복할 거예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들은 격노했지만 사실 그들은 오래전에 내 동생과 의절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여동생이 여전히 그녀와 접촉하고 있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돈과 관계에 관한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 그녀의 부모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그녀는 그녀와 버림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대학에 입학하셨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나의 하나뿐인 여동생입니다. 나는 정기적으로 그녀를 우리 집에 초대하여 남편과 함께 식사를 했고 결국 부모님은 사라와 남편을 불러 혼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불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모여도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몇 년 후 새 직장에서 만난 사람과 게리와 재혼했고 곧 딸을 낳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가족으로 나갔을 때 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린더는 당신이 H 네이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그 목소리는 내 전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 딸과 현재 남편을 잠깐 흘끗 보더니 나에게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아, 결혼은 다행이네. 누가 내일을 염두에 두었구나. 내 여동생과의 결혼 생활은 어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얼굴이 어떻냐고 물었더니 전 남편이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나 대신 내 여동생과 아이를 갖게 되어서 다행이야. 뭐 그 사람은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지. 사라는 출산 후에도 정말 불성실했어. 그녀는 내 돈으로 나를 속였어. 이제 우리는 이혼했고 그녀는 우리 아이까지 데려가서 그녀가 나에게 아기용품을 사게 한 후 그녀와 함께. 오 이런. 당신에게는 꽤 재앙처럼 들리지만 나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여동생의 난잡한 행동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 그녀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할 때마다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부모님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내 딸과 남편이 없는 것을 보고 갑자기 내 전남편이 나를 돌아섰습니다. 저기,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을 고려해 주시겠어요? 보시다시피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나 재혼했는데 내 딸은 의붓자식이지. 그렇지 남의 아이를 돌보느라 수고를 겪을 필요는 없지. 더 이상 아이는 필요 없어. 자유롭게 같이 살잖아. 이 남자는 결국 내 딸을 내 의붓딸이라고 생각했나봐. 이 남자 시간은 아직 내 임신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어. 나는 이 착각한 남자에게 대담하게 진실을 말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 여자는 내 친딸이야. 응. 그 순간의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 멍하니 5시쯤 돼서 평소보다 몇 배는 불이 많이었나 떨리냐고 물으니 정중하게 잘 설명했다. 남편과 결혼한 직후에 딸을 임신한 게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무엇보다 사라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일지 궁금해서 전전 애인을 바라보았다. 대리부로서 그는 땅에 쓰러져 나를 붙잡고 비통하게 울고 있네. 제발 나에겐 너뿐이야. 나는 사라에게 버림받았어. 내 아이 심지어 내 어머니도. 난 결국 혼자가 될 거야. 그 결과는 상관없어. 내 행동이 그렇지. 내 또래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참 한심한 일이야. 나는 내려다보며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던졌어. 그 사람은 우리 대화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낙담한 채 어깨를 축 늘어뜨렸어. 그 사람은 계속 나에게 절실한 문자를 보냈어. 내가 틀렸어. 시작하고 싶어. 나한테는 너뿐이야. 제발 다시 와줘. 더 이상 속이지 않겠지만 답장 없이 다 차단했는데 나중에 전 남편이 아이에 대한 DNA 검사를 요청한 것 같아 그 아이가 확인됐다.